네, 오늘 21강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법인이 사업에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돼 사용한 거니까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법인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중에서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책상 이런 목적을 달성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빌린 돈의 성격상 요거는 송금이 불산입되어야 맞다는 그런 취지로 정하고 있어가지고 일부분의 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송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환해 보시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의 원칙은 법인에 사업에 사용된 이자니까 전액 송금 사용 되어야 되는 게 옳으나 특정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채 시장의 양성화 또는 법인 주주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이유로 일부 송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송금 불산입되는 것이냐 그 밑에 보시면 유형이 있는데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이 순서대로 부인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순서대로 부인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부인이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입니다. 돈 같은 경우 채권이 있으면 그걸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채권자를 누군지 몰라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채권자한테 채권자한테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채무자가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칙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빌려준 건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 그것을 너가 숨기는 거 아니냐. 제일 잘하는 사람은 채무자인 너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인세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빌린 법인의 대표가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보고 그 빌린 법인의 대표자한테 상여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같은 경우에는 빌린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입니다. 우리 아까 1번과 비슷한 것처럼 채권, 증권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실명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거래가 된 경우에는 역시 사채 시장의 양성화라는 이런 취지와 함께 그 전액에 대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실명이면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 거냐? 빌린 법인의 대표가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대표자 상여 처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때 일부 원천 징수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천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라에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귀속이 국가이죠. 그래서 원천 징수액 같은 경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 자금 이자입니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중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급여인데 이게 현장 직원입니다. 건설 현장 직원이에요. 이 부분한테 들어간 100원이 비용 처리가 원래는 되어야 돼서 현금 나갔습니다. 근데 이 급여 100원은 사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다시 1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원래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는 금액에서 100원이 더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총 건물이 만들어지면 그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으로 하여서 그 비용에 대해서 이후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자본화라고 합니다. 결국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자산으로 취득원가로 흡수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본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 자금 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이 급여가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럼 이자 비용이 다시 그 건설 중인 자산에 산입을 해서 즉 자본화가 돼가지고 그 건물의 취득원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설 자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 취득원가의 정확한 계산이라고 제가 교환에 적어놨죠. 그래서 정확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해가지고 그것을 기획 감가상각 등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 밑에 송금 불산이익의 범위에 보면 사업용 유무형 자산의 취득 차입금 이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용 유무형 자산이고요. 참고로 재고 자산이나 투자 자산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빌린 돈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송금 불산이익 대상인 이자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특정 차입금 이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이자, 그것을 우리가 특정 차입금 이자 그러는데요. 그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자본화를 하면 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일반 차입금 지급 이자, 이 이외에 돈을 빌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일부는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원금에 대한 이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반 차입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자를 나눠줘야 돼요. 일부만 우리가 자본화가 되어야 되는 소리죠. 얼마만큼 자본화가 되어야 되냐면 이자 곱하기 분모는 일반 차입금 적수입니다. 그것 분에 건설비 적수에서 특정 차입금 적수를 뺀 금액을 우리가 일반 차입금 지급 이자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적수라고 그러면 차입금 잔액의 일수를 곱하는 것이죠. 1억을 빌렸는데 연초부터 빌렸다. 그러면 1억 곱하기 365인 365억이 우리가 적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수를 하는 이유는 그 실제 빌린 기간이 기중에 있으면 그 기중부터 계산을 해서 가중치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수를 곱해가지고 적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법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수를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자금 이자니까 해당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변동되는 것이니까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유보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번째로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이자입니다. 우리가 법인이 빌린 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대표자 별장으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대표자의 사적 재산을 사용하는 데 쓴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이자 산입을 하지 않고 업무 무관 자산을 산 비율만큼만은 그 이자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보면 차입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이자 같은 경우에 송금 불산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송금 불산이 되냐? 산식 보게 되면 이자 전체에 대해서 분모는 역시 차입금 적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경과된 이자는 제외해요. 즉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는 제외한 차입금에 대해서 적수, 즉 일수를 곱하면 되는 게 분모이고요. 분자는 업무 무관 자산 적수. 업무 무관 자산 사용하는데 든 금액에 대해서 일수를 곱해서 적수를 만들고, 더하기 업무 무관 가지급금. 자산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표자한테 업무와 관련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적수가 분모에 들어가서 이자를 곱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만 우리가 송금 불산입한다. 참고로 이것이 1이 넘어가면 전체 한도를 1로 해가지고 실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송금 불산입하도록 제한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 처분이 법인에서 발생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처분하는 것이니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충당금의 송금 산입입니다. 우리 충당금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법인이 일시에 많은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 처리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직원에 대해, 몇 년간 쌓아온 직원에 대한 금액을 한 번에 퇴직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실 그것을 미리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즉 퇴직한 해에 많은 비용 처리가 되고 그때 한 방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인데,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매해 조금씩 충당금을 설정해가지고 조금씩 비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회계 때 수익 비용 처리, 대응,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죠. 수익 비용 대응. 즉, 매년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에 조금씩 퇴직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좀 더 수익 비용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설정하는 것, 이걸 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세무회계에서도 그런 기업회계 기준을 존중해줘가지고 이것을 일부 존중해줘서 이것을 허용해 줍니다. 다만 세법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충당금을 설정해버리면 특정기에 법인세를 한 번에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충당금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다. 이게 바로 세무회계의 핵심인 거죠. 충당금에 대해서
한도를 설정해서 그 한도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급여 충당금인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이 무엇이냐면 혹시나 회사가 그런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금으로 적립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조금 자금 유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재원을 빼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 돼가지고 다시 돈을 채워 넣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그 사업이 안 돼가지고 정작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법에서는 거의 퇴직급여 충당금, 즉 사내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도를 0으로 거의 보고 있습니다. 거의 0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내에 적립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 불산입하는 여기에 가까운 전액 송금 불산임에 가까운 한도를 두고 있어서 사실은 사내 적립이 아니라 뒤에서 배우겠지만 퇴직연금 충당금이라 그래서 회사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해가지고 연금 충당금으로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인증해주는 지금은 그런 현행 제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내 적립하는 퇴직급여 충당금 보게 되면 충당금 설정 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냐, 재무회계랑 비슷한 거죠.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을 얼마 설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이 실제로 나가게 되면 이 충당금에 대해서 자면으로 떨고 그리고 대변에 실제 현금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직원한테 준 실제 퇴직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고로 현실적으로 퇴직을 하지 않았는데 현금을 줬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급여를 빌려줬다 그래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어느 게 현실적인 퇴직이고 어느 게 현실적이지 않은 퇴직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환해 보게 되면 현실적인 퇴직의 예에 있는데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아니면 관련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중간 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봐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거 허용해 주는데, 임원이 연입한다던가 아니면 편의를 위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다던가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걸로 봐가지고 일시에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준 거 아니니 그래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회사의 정관 등에 퇴직급여를 지급해 준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근속 유무에 상관없이 정관에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송무산임 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도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기준과 추액 기준 중 작은 금액,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총 급여액의 5%만큼을 우리가 급여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이만큼을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로 보고 있는데, 두 번째로 추계액 기준이라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 곱하기 0%입니다. 그러니까 추계액이 있는데 거기에 0%까지만 한도 설정한 거니까 사실상 한도는 0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추계액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별표 2개짜리 보시면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과 보험 수리 이적 기준 추계액, 요거 다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큰 금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라 보고 여기에 0%만큼을 추계액이라고 본다.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 과거의 퇴직금 전환금으로 한 금액이 있으면 더하고 빼기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있으면 요걸 빼줍니다.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요걸 빼줘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추계액이라고 보는데,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은 별표 3개짜리 보시면 정기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에서 충당금 부인율을 빼고 또 단기에 퇴직급여 강소액이 있으면 요것을 빼가지고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설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세무상 단기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기초에 잔액이 있겠죠. 여기서 혹시나 정기에 세무상 부인된 거 있으면 이 세무상 부인된 거 빼가지고 실제 세무상 있는 퇴직급여 기초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충당금 부인액 누계 빼고 단기에 감소액이 있다. 즉 단기에 감소액이 있으면 요걸 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면 단기에 얼마를 보충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도를 설정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보충법이라 그럽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단기에 실제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송금선의 한도를 비교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게 부채니까 충당 부채니까 여기가 기초가 되겠죠. 그리고 단기 증가,
그러니까 보충하는 금액, 그리고 단기 감소, 여기가 기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단 대성충당금만 배울 텐데, 대성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말 잔액을 가지고 한도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가 비교를 한번 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 작은 액을 한도로 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도 초과액 세무조정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우리 충당금이니까 부채인 거죠. 우리가 자산 부채를 변동할 때에는 어떻게 세무조정합니까?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그랬죠. 교환의 두 번째 보시면 우리 퇴직연금 충당금입니다. 우리가 방금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배웠는데 퇴직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적립해서 요거 한도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사회에 적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과 두 번째로 확정기여형입니다. 첫 번째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B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이미 퇴직할 때 확정된 금액 내에서 그 근무 기간에는 회사가 이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도 이것을 회사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그 일정 금액을 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런 운용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운용을 위해서 퇴직 용도가 아닌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확정급여액에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 내 송금만 인정하고 있고,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한테 일정 금액을 넣어줘요. 물론 이걸 뺄 수는 없어요, 근로자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것을 투자 상품에 넣어가지고 이득을 보면 괜찮은데 혹시나 손해를 봐도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보전을 해주지 않아요.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운영 책임이 있고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근로자에 넣어줄 때 당초에 조금씩 비용 처리를 해서 넣어줄 때 송금 산입을 했어서 DC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를 설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 한도,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과 한도가 비슷한데 세법상 그 추계액 기준과 예치금 기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에서 세법상 연금 충당금 이월 잔액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 산식을 외워서 대입을 해야 되는데, 연금 충당금 문제가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재경관리사 단계에서 이걸 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상 한 문제당 빠르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 혹시 연습 때 문제가 나오면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시고, 이 산식에 대입해서 풀어보시고, 혹시나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뒤에 푸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금 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퇴직급여 충당금과 같이 자산의 충당금, 부채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당초 결산 시에 분계 처리를 해야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퇴직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 밖에 그 돈을 내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계를 하든 안 하든 이미 회사에는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밖으로 그렇게 돈을 넘어간 시기에 강제로 송금 산입해야 됩니다. 혹시나 회사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이미 회사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적립이기 때문에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혹시 회사가 결산에서에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아도, 분계로 반영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세무 조정 사항으로서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대손충당금이에요. 우리가 방금 퇴직과 관련된 충당금 배웠다면 두 번째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대손이 뭐예요? 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고 채권에 대해서 받을 게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못 받게 되었어가지고 다 받기 전에 미리 비용 처리를 한다. 우리가 이걸 대손 처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대손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떼인 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래 세 가지 교환해 보시면 대손 불가능 채권이라고 보이죠. 이거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돈이 떼어도 말이죠.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해서 빌려준 것까지 대손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법인의
이런 사업용 취지하고는 맞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채권이 돈을 떼었으면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 채권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내가 구상으로 대신 갚아주게 되는 채권이면 이것도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세 번째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부가가치세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근데 법인세에서 한 번 더 비용 처리를 받으면 요거 이제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미 받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대손으로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다. 요거 세 개가 대손으로 처리 불가능한 채권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신고 조정 사항으로, 어떤 거는 결산 조정 사항으로 이렇게 분개 처리를 해야만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대손, 즉 돈을 떼인 사실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혹시나 회사에서 분개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법상 신고 조정 사항으로서 강제로 비용 처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법 등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두 번째로 관련 법에 따라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또는 면책 결정, 세 번째로 민사 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즉 법에 따라서 이것이 그 채권이 없어졌다고 이미 판결이 난 것이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대손이 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너의 결산서의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대손 처리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손 아래 6개가 있죠. 이런 대손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만 대손 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파산, 강제 집행, 형해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두 번째로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중요한 거는 부도 발생 일이 아니라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하면 돼요. 수표 어음 채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지난 것이 된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 봐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세 번째로 회수기일이 6개월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입니다. 이런 30만 원 이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액 채권이라고 봐가지고, 이것은 실제로 부도 발생이 하지 않더라도 회수기일부터 6개월이 지났고 회사가 이렇게 결산서에 달아놓기만 하면 송근산입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 공고 결정에 의한 이런 경우에도 결산 조정 사항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 미수금, 요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에 달아놓으면 송근산입하게 해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상 매출금인데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회수기일부터 2년, 아까는 6개월이었죠. 근데 이건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도가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이상 지났지만 그것이 30만 원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손이 났다라고 봐가지고 그 송근산입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송근산입을 안 해주겠다. 그 외 수출 관련 채권도 결산서에 반영하는 경우 대손이 충족했다 그러면 송근산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손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손 유권 구비 시에 그 해당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났다 전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하고 있는데요. 단 결산 조정사항 2번, 즉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른 대손 요건 충족까지는 비만가액이라고 1,000원을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이 1,000원에 대해서 배웠죠. 역시 대손금에 대해서도 이 2번 부도 발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실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혹시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손금을 설정하려면
대손금으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받으려면 1,000원은 남겨놔라. 혹시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손금 회수 있죠. 돈을 받으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시 입금 산입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당초 송금 불산입된 금액이 있죠.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법 요건에서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송금 불산입으로 다시 세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나 받더라도 다시 입금 산입을 하면 안 되겠죠. 2번 이렇게 회사의 수익으로 잡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입금 산입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대손 충당금입니다. 우리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 아까 퇴직 충당금 같이 떼일 걸 대비해서 채권의 일정 금액만큼을 매년 비용 처리를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설정 가능 채권이 있고 설정 불가능한 채권이 있거든요. 어떤 게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채권이냐? 4가지가 있는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급금 그리고 채무 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손금과 같이 설정 불가능한 채권이고요. 세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했어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에 매입했으니까 혹시나 그 시가와 고가로 매입한 금액 차이만큼은 너 이거 혹시 대손을 해도 싸. 대손을 받아도 너 이거 구제받지 못해. 이렇게 보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고가 매입, 시가 매입가의 차익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설정 불가능한 채권이다. 대손으로 설정 불가능하다. 네 번째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원과 배소 양도업 같은 경우에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을 구분해 두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채권이랑 대손이 실제 났을 때 대손금으로 처리를 못하는 채권 요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대손 충당금 송금 산입 한도입니다. 이것도 충당금이기 때문에 매해 채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그 충당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과도하게 충당금 설정하면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법인세를 조절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두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얼마만큼을 송금 산입 한도하냐?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그 채권에 대해서 재무상태표에 달아놓은 금액이 있겠죠. 곱하기 설정률만큼만 한도를 해가지고 그 금액 이내만큼만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재무상태표상 채권가액에서 세법상 설정 제외 채권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봤죠? 세 가지였죠. 그 설정 제외 채권을 빼고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세법상 조정하다 보면 유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유보 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금액이 우리가 실제 세법상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이라고 보고 있고 곱하기 설정률입니다. 이번에는 몇 퍼센트의 율을 우리가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냐. 큰 금액입니다. 다음 중 큰 금액인데 1%와 대손 실정률 중 큰 금액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손 실정률이라고 하면 정리말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 장부가액 분의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금, 즉 사업 특성상 1%보다 더 많이 대손이 날 수 없을 만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그런 사업의 특성을 인정해줘가지고 1%와 실제 그 회사의 특성에 맞는 대손 실정률 중 큰 금액을 그 설정률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도 초과액 같은 경우 어떻게 세무 조정할 것이냐. 우리 충당금, 즉 부채를 건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하면 된다. 그 밑에 교환해 보시면 한도 초과액을 총액법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그 재무상태표 잠깐 그려본 거 있었죠.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에서는 우리가 보충법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대손 충당금 얘는 BS, 이것도 BS죠. 재무상태표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하냐면 회사가 기초에 설정한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기초 금액을 전부 일단 날려요. 왜 날리나? 단기에 새롭게 채권 가액을 설정 대상으로 봐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에 증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단기에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기말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말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단기에 전부 우리가 날린다 그랬잖아요. 일단 기초가액을 전부 다시 환원을 합니다. 다시 이미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이것을 전부 없애버리고 0으로 봐가지고 단기에 증가하는 그 부분이 있고 감소한 부분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이 기말 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기말에 있는 충당금을 한도랑 비교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것을 총액법이라 그래요. 총액법. 기초를 다 날리고 다시 새롭게 총액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CF, BS상 퇴직급여 충당금 대 대손충당금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 부분, 대손충당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보충법으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는 것이고 총액법을 하게 되면 기말 부분에 대해서 한도랑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부분이에요. 224페이지 문제 1번 주 3일에 담당 회계사인 김세무 회계사가 20기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하여 자문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회사가 사채를 빌려다 쓰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실명으로 밝히더라도 송금불산입한다. 아니죠. 우리가 비실명에 대한 채권 부분에 대해서만 송금불산입한다 그랬으니까 채권자가 누군지 알면 송금불산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적용 순서로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아까 우리가 4개 있죠. 그 순서대로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채권자 불명의 사채이자 먼저, 그 다음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세 번째로 건설자금이자, 네 번째로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이렇게 순서로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앞글자 따서 외웠는데요. 채비건업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주 3일은 25년 1월 2일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3천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 이자율은 당좌 대출 이자율이고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빌려줬네요. 지급이자는 420만 원, 차입금 적수는 438억입니다. 업무보관 자산 등에 대한 이자 송금불산입액, 우리 그 사순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 중에서 얼마만큼이 송금불산이 되어야 되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2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것이고 차입금 요거 438억이 우리 차입금 적수가 되겠죠. 그 중에서 업무무관 자산 가지급금 3천만 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적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1월 1일 날 빌렸다 그랬으니까 365일 날 빌린 게 적수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1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계산하면 10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10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315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로 인정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업무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틀린 거 기억만 한번 볼게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지급이자 중에 업무보관 가지급금 상당액은 송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가 아니고 기타 사회 유출로 본다 그랬죠. 회사와 관련된 원인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이고 맞는 것은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대손금 이 부분 한번 문제 볼게요. 246페이지입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경우에는 한도 내 송금산입 인정. 확정기여형은 한도 내가 아니고 전액 송금산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기여금을 전액 송금이 아니라 한도 내가 인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뀌었네요. 한도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무엇인가?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요.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과 배송양도어음 같은 경우에는 설정 대상이고 우리 할인어음, 배송양도어음 안 되는 거 있었죠. 매각거래 같은 경우에만 이것은 설정 대상 채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1번, 2번, 4번 동그라미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할 수 없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었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주 3일에 7기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직원 총 급여액은 2억 3,500만 원,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 1억 2천만 원, 보험 기준 추계액 9,500만 원, 국민연금 전환금 1,000만 원 쭉쭉 산식이 나와 있고 결국에는 송금산입 한도 금액 구하라는 것이었네요. 우리 이거 아까 교환해 보면 산식이 있었죠. 그 산식에 따라서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산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여의 기준과 추의 기준 중 작은 것이죠. 그러면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총 급여액이 얼마입니까? 2억 3,500만 원이네요. 곱하기 5%까지 했죠? 산식이 5%. 그러니까 이건 1,175만 원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추의 기준입니다. 추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입니다. 먼저 보험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 그리고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이 9,500만 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1억 2천이 되겠죠? 곱하기 0%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이게 0%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0%로 해서 추계액으로 인한 한도 설정이 거의 0에 가깝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0%니까 이게 0이 되겠네요. 더하기 우리 퇴직금 정한 거 있으면 더해준다 그랬죠? 1,000만 원 빼기 세무상 기말 잔액인데 세무상 기말 잔액을 구하려면 먼저 정기 기초 잔액에서 퇴직급여 부인, 세법상 부인되는 금액 빼고 그리고 기중에 지급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면 0이고 일단 1,000만 원 더하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이게 마이너스 5죠. 10에서 빼기 5 하면 500만 원 됩니다. 1,175만 원과 500만 원 중 작은 금액인 500만 원이 우리가 한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다음은 3일에 퇴직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그래서 자료가 쭉 나와 있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똑같이 이 산식에 따라서 한도 초과액 구하는 것이네요. 요거 자료가 좀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가장 뒤에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지어보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의 기준입니다. 총 급여의 기준이면 우리가 급여가 얼마냐. 시산표에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퇴직급여가 나와 있네요. 6천만 원이죠. 법정 산식 5%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니죠. 퇴직급여가 6천만 원이고 실제 급여는 3억입니다. 3억의 5%인데 3억 전체 퇴직급여 대상 임직원에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의 5%니까 1,500만 원. 이게 급여의 기준이고 추계액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 퇴직 본과 보험 수리 기준의 금액은 동일을 하다고 그랬습니다. 추계액은 시산표상 그 문제 제일 위에 보면 시산표상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추계액이 충당금의 100%니까 100이네요. 이게 추계액이 100 되는데 그리고 일시 기준과 보험 수리 기준액은 동일하다. 즉 이거 두 개 동일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우리가 0%죠.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은 있나요? 퇴직금 전환금 없습니다. 퇴직금 전환금이 없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무상 우리 기말잔액 구해야 되겠죠. 기말잔액 어떻게 구하는지 표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얼마를 설정했습니까? 단기의 퇴직급여 충당금 1억을 설정했네요. 단기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기말잔액에 보면 1억이고 왜냐하면 시산표에 나와 있는 금이니까 최종 기말 금액인 거죠. 그리고 단기에 그 문제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신규 퇴직자와 퇴직자와 신규 입사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소 금액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단기에 회사가 설정한 금액 얼마냐? 단기에 회사가 설정한 금액 얼마냐 했을 때 단기에 보자. 단기에 퇴직급여 보면 되죠. 6천만 원 설정한 것이죠. 단기에 실제 나간 퇴사자는 없는데 퇴직급여를 6천만 원 비용 처리했다. 요거 수정 후 시산표에 여섯 번째 보면 퇴직급여 6천만 원 설정했는데 이게 다 충당금으로 설정된 비용 처리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 6천만 원. 회사가 설정 6천만 원인데 그 회사가 설정한 거 6천만 원이고 그럼 단기에 4천만 원이 기초가 비용 처리 되겠네요. 즉 요거는 이렇게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기초는 4천만 원이고 여기서 부인 노객이 3,5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뭐 지급한 퇴직금 없으니까 빵이 되겠죠. 빵이 되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음수는 없는 것이에요. 0으로 보고 그럼 15와 0 중 작은 금액이니까 우리 한도는 0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설정한 6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세무조정 송금이 산입되면 안 되겠죠. 6천만 원은 송금 불산입 유보. 문제에서는 한도 초과액 얼마인지를 구했으니까 정답은 6천만 원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은 주 3일에 25기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자료입니다. 주 3일에 해야 될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우리 하나하나 볼게요. 문제 1번. 상법에 따라 6월 1일 소멸시효 완성했어요. 소멸시효 완성엔 200만 원이 있으나 단계에 대송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소멸시효에 완성되면 이거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단기에 장부상 채권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송금산입 해야 되겠죠. 이미 객관적으로 날아간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 원 송금산입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보면 입금 부분, 송금 부분
이렇게 했는데 일단 송근산입에 200만 원 해야 되고 2번 단기 4월 1일 부도가 발생한 200만 원이 있으나 단기에 대손 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부도 발생했으니까 이거 결산 조정 사항인 거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만히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금 300만 원 있는데 요거 관계사의 회생 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처리했다는데 비용 처리를 했고 회생 계획 인가 결정인데 이 채권 자체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금 채권 이 채권 자체가 대손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계산했다면 요거 다시 입금 산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입금 산입되는 금액 300만 원, 송금 산입되는 금액 200만 원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채권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4번인데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채권. 언뜻 보면 이거 대손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보완 가지급금과 관련된 채권이 우리가 송금 산입할 수 없는 채권이고 단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안 되는 것은 1번, 2번, 4번,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이고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대손 처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물론 대손 사유가 충족돼야 되겠죠.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준비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